안녕하세요. 조청윤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여름 계절학기 시작이네요.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원한 강의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여러분들 졸리지 않게 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긴 해요. 근데 여하튼 시원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제로 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우리들의 약속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오리엔테이션은 뭐 수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공지사항을 여러분들께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약속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최대한 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조심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수업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2주간의 비대면 녹화 강의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뭐 사실상 여름 더위에 무더위에 이 학교에 가지 않고 그래도 집에서 수업을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들으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수업을 듣게 돼서 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이 절대평가로 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원래 이 소양 교양 과목은 노패스 과목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일부 강좌가 이 절대평가로 변형됐어요. 바뀌게 됐어요. 이번 학기부터. 2023년 1학기부터 바뀌게 됐죠. 사실, 어, 이 노패스일 경우에 뭐 예를 들어 99점을 맞으나 60점을 받으나 이 점수는 똑같아요. 패스죠. 거기에 비해서 이 절대평가는 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만 수업을 들어주시고 이 과제를 내주시면 그리고 출석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뭐 완벽하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뭐 네 번을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것만 없다면 뭐 그래도 C 이상은 드리도록 하죠. 예. 한 가지 이제 약속이라고 할까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강의 전에 이 교환을 반드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수업을 듣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고 수업을 듣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그냥 그야말로 수업을 맞닥뜨리면 처음부터 아니 그런데 오늘 뭐 그렇구나 이 나라에 대해서 하는구나 이 도시에 대해서 하는구나 그런데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그래도 수업 이 교환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신 부분, 느낀 점, 뭐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뭐
카톡이나 문자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죠. 예, 이 출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이 비대면 녹화 강의의 수강 기간을 2주간으로 설정해 놓도록 할게요. 예, 뭐 사실 하루 안에 10개 강좌를 다 들으실 수는 없겠죠. 뭐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긴 하더군요. 비대면 강의 때, 코로나 때 보면, 이 강의 기간을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을 주면, 뭐, 그, 마지막 날, 이 몰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여하튼, 계절학기 기간 동안에는, 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 수업을 전면 개방해 놓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 모든 강의를 7월 10일 이전에 모두 올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월 10일 오늘 강의 어, 듣고 또 나머지 9개 강좌가 동시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2주간의 기간 동안에 뭐 편하신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 수업을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비대면 녹화 강의 수강 시에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반드시 PC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꼭 PC로 들으세요. 이 노트북도 약간 좀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진들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노트북이라든지 맥북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와이파이 기반의 경우에는 이 학습진들이 낮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다 들었는데 0.5%가 뭐죠? 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 PC가 아니라 뭐 다른 이 노트북, 맥북, 뭐 태블릿 PC, 뭐 심지어는 스마트폰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문제죠.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와이파이는 상당히 불안정해서 이 학습진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PC로 수업을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감염증 처리 격리 기간 중에는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는데 뭐 요새 규정이 또 바뀌어서 5일간 뭐 요새는 아예 감기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5일간의 격리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어차피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도 나오면 뭐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는데 학교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 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 전염병에 이 걸리셨더라도 수업은 좀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출석 평가의 기준은 성실성이고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뭐 당연히 학점이 나가겠죠. 거듭 말씀드려서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절대평가로 이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적을 낼 수 있는 그거 자료로 뭐를 설정을 할까?
제가 시험을 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대면 시험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뭐 사실 뭐 요새 또 AI까지 등장해가지고 이 비대면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석 20점 그리고 레포트 80점으로 여러분들께 절대 평가로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레포트가 80점이라고 했는데요. 이 레포트 과제는 이 LMS에만 업로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종이 출력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5년간 보관을 해야지 돼요. 예, 뭐, 여러 학교에 출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 수도 이 많은 강좌들을 뭐 교양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 모이다 보면 5년 정도 모아놓고 보면 그야말로 방 하나가 가득 차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LMS에 이 과제란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과제란에 올려주시는 게 여러분들도 편하고, 저도 평가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이 SRN 노트는 이거는 이 정규 과정을 듣는 분들에게 요구되는 건데 제가 지운다는 것을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없는 걸로 해주시고요. 이 평가 기준은 이 정해진 기간 내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점을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과제란을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요. 이제 곧 만들 거예요. 아마 7월 15일, 16일, 뭐 그 정도에 이 과제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제출하도록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평가 방법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양념처럼 넣어서 이 감칠맛 나게 정리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옛날 얘기에서 뭐 라떼라고 하던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동아시아사 가르치시던 어느 교수님께서 아주 평가를 그야말로 상당하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가 87년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 전공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항상 배배를 이 시험으로 내셨어요. 배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그게 뭐지? 아, 죄송합니다. 배배아예요. 어,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아는 데서 아는 데까지 이 쓰시오라는 게 이 평가, 이 시험 문제였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항상 이 구술 시험을 봤어요. 이 배웠던 내용들, 그때는 명청시대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명청시대사의 여러 흐름들을 이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뭐 그런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외워서 딸딸딸딸 외워서 잘 봤었는데
이 결과는 D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W가 있어서 W를 받았었죠. 어, 뭐, 지금은 W라는 제도가 없어졌긴 한데, 여하튼, 뭐, 그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W가 나왔었는데, 뭐, 그거는 소위 말하는 0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그래도 잘 외워서 잘 쓰고 잘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네는 앵무새인가? 예? 제가 왜 앵무새예요? 그랬더니 이 뭐 선생이 말한 거는 잘 쫓아가는 거 보니까 뭐 앵무새에 가까운 것 같아. 사람인데 어떻게 앵무새가 됐죠? 아니 뭐 여하튼 그러시더니 자네는 머리통을 말이야. 아니 이거는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표현도 안 쓰죠.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교수님들은 그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자네는 머리통을 말이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나?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지.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라고 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자네는 이 앵무새처럼 잘은 쫓아하는데 달달달달 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불 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뭐, C라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F가 나온 거죠. 뭐, 지금 F하고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아유, 그거 참, 덜투덜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선생님, 뭐,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빈소에도 찾아가고 뭐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이 사람이란 거 머리를 이 활용하고 쓰고 그래야지 라는 것을 이 몸을 깨닫게 만들어준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의 생각을 양념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부담감을 느끼시죠? 양념은 또 어떻게 칠하는 거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죠?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은 이딴 식으로 하지? 뭐 이런, 뭐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글로 써주시면 이 좋은 점수를 주지 말라고 해도 제가 잘 드릴 수밖에 없죠. 거기에 비해서 이 뒤에 있는 거가 더 문제예요. 이 복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여러 자료들을 그야말로 하나 손도 안 보고 그냥 복붙해서 그냥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거보다 좀 양호하지만 오려 붙이기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 책의 서평들을 가지고 이제 오려 붙여서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요새는 AI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AI를 한번 AI한테 물어볼까요? 이거 네가 썼니? 하고 대답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친구가? 어,
글쎄요. 요 근래는 그 AI 그 챗봇하고 좀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도대체 이 챗봇이라는 놈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싶어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듯한 거짓말들도 많이 하던데요. 역사적 사실도 나름 왜곡도 잘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 AI를 활용한 그러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0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두 번째, 이 자신의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간 과제에 대해서는 7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점보단 70점이 낫겠죠? 그냥 뭐 책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내시면 이 기본 점수는 드리도록 하죠. 예, 뭐 복붙이나 오려 붙이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차라리 그냥 이 자신의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간 이 과제가 점수는 나온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다음은 레포트에 대해서 제가 잘못 적었어요. 80점입니다. 이 날짜도 제가 안 바꿨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7월 15일 내지 16일까지로 하죠. 제가 0719로 해서 이 과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일요일이겠죠. 7월 16일 일요일 23시까지 반드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 다른 것보다도 기한을 엄수해 주시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 기한 이후에 제출 시에는 5점 감점을 드리도록 하고 이 미제출 시에는 15점. 제가 여기서 15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30점이 15점이면 50%죠. 그러면 80점에 그러니까 40점 감점을 드리도록 하죠. 예. 차라리 오려붙이기나 복붙을 하느니 제출을 하지 않는 편이 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포트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도서명은 이 슈퍼로드 파노라마, 비단, 향신료, 소금, 황금, 차입니다. 2015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뭐 각 서점에 보니까 어린이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읽기는 부적합하고요. 사실 대학생들, 아, 고등학생들도 어려울 걸로 보여요. 이 대학생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나서 이 책을 딱 펼쳐보면 웬 그림이 이렇게 많지? 하고 만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여러 테마들이 그 안에 있고요. 이 사실상 무역과 관련된 그런 도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슈퍼로드라는 책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5가지 길을 소개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교역망으로 묶은 기단길, 그리고 남중해에서 인도를 거쳐 지중해로 연결되는 향신료길, 이 무역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소금길, 황금과 향신료를 찾아 이 신대륙을 발견한 황금길,
마지막으로 서구 열강들이 세운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찾기를 다룬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길, 무역, 그리고 교류, 이 세 가지, 그리고 문화 간의 융합, 이 네 가지까지 여러분들이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이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 전체 내용을 한 4페이지 이내로 간결하게 요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어, 5가지 길을 뭐한 영, 에, 한 페이지씩, 아니, 한 페이지씩은 너무 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한 4페이지 이내로 간결하게 요약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나도 여행 안내사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자기 생각을 양념처럼 넣어라. 그 부분이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여행 안내사. 다시 말하면 책에 소개된 5가지 길 모두를 여러분들이 이 인솔자가 돼서 여행 인솔자가 돼서 이 길의 특성이 여행자들에게 잘 각인되도록 이야기를 구성해 보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여행 안내사라는 부분보다는 그냥 내 느낀 바를 군데군데 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을 작성해 주셔도 좋아요. 뭐 어떤 거를 선택해도 좋고요. 단지 그냥 가이드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얘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나도 여행 안내사라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보는 거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AI까지 이 범람하는 시대에 이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본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관련 문의는 제가 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릴게요. 이 메일은 new 숫자 0이에요. 제로죠. 숫자 0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gmail.com이고요. 이 휴대폰 번호는 010-3781에 4565번이에요. 네,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고 또 급하신 부분들이 있죠. 뭐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거나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돌아가신다거나 이 급하게 뭐 상이 차려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뭐 당연히 전화를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경우는 또 예외로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이, 저, 이 메일이나 이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뭐 사실 9시가 넘어도 되긴 합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9시까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뭐 구애되지 마시고 뭐 9시 이후에도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 말씀해 주시면 이 강의를 어, 이 그때그때 이 문자나 카톡 혹은 전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 뭐 주차별 강의 주제 목록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요, 이 자유와 낭만의 나라 프랑스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 수요일 7월 12일에는 이 젠틀맨, 훌리건, 사의 나라인 영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훌리건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잉글랜드 프로 축구 팀들끼리 경쟁을 이 리그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이 경기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친구들을 이 훌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사실 이 젠틀맨이란 말과 훌리건이란 말은 이율 배반적인 단어죠. 양립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 영국이란 나라는 이 두 단어가 이 양립이 가능한 그런 나라여서 뭐 축구도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이 훌리건, 젠틀맨 그리고 차의 나라를 통해서 영국을 살펴보도록 하죠. 7월 13일 목요일에는요, 이 질서와 자유의 나라 독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서라는 말, 이건 권위주의 시대에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이 자유란 말은 그야말로 이 어떻게 보면 질서와 자유는 이 앞서 얘기한 젠틀맨과 훌리건처럼 이율 배반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은 그것이 양립할 수 있을까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독일과 관련된 뭐 기후, 지리, 그리고 환경, 음식 문화, 뭐 기타 등등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7월 13일 금요일에는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인 이탈리아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야말로 이 이탈리아는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뭐 앞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이 독일이라는 국명과 이탈리아라는 국명이 나타난 것은 1870년 통일 이후에요. 그 전에는요, 이 독일 사람들은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 아유, 그게 어떤 나라죠? 그런 나라가 있나 보죠? 나는 바이에른 사람인데, 난 미네 사람인데, 나는 프로이센 사람인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말들이 많이 들릴 거예요.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탈리아 역시 1870년 이 통일 이전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러면 예, 이탈리아가 뭐 어떤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가 있었나요? 라고 되물어 볼 겁니다. 뭐 사실상 이 당시 사람들은 나는 로마 사람이야. 나는 제노바 사람이야. 나는 베네치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밀라노 출신이야. 밀라노 사람이라고. 나는 시칠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탈리아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 역사적 과정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그야말로 이탈리아는 이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또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해산물이 풍부하기도 하고 인산물도 풍부하고 농업도 발달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탈리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멸치 피자 생각이 나네요. 나폴리로 갔더니 나폴리에서 피자가 있는데 이 토핑에 멸치가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는 잊어버렸네요. 그 멸치를 보고 맛있겠다 하고 시켰더니 이제 이제 뭐 같이 갔던 여성분들은 이제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지만 뭐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또 북이탈리아 뭐 예를 들어 알프스 인근으로 가게 되면 이 버섯 피자가 또 유명합니다. 뭐 자기의 이 특산품을 토핑 위에 토핑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주 가게 아주 맛있는 피자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그러한 음식 문화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에는요, 이 운하의 도시인 베네치아로 떠나보고요. 예, 그야말로 물의 도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예, 뭐 레알토 다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문화 유산이 있습니다. 어, 뭐 여기서 다 얘기하면 또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을 테니까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중세와 근대가 조화된 이 대표적인 도시인 파리를 한번 이 여행해 보도록 하죠. 예, 뭐 역사적 사건도 많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문화유산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7월 19일 수요일에는요, 이 도시재개발의 모범인 비엔나를 로 떠나보도록 하죠. 이 비엔나라는 도시는 사실상 음악의 도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야말로 유명하다는 작곡가, 음악가들은 이 비엔나 중앙묘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모두 묻혀 있어요. 그쪽에 가면 그야말로 음악사라고 할까요? 이 클래식 음악의 모든 것이 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 비엔나라는 곳은 1848년에 이제 도시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극적인 이 계급 간의 이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얘기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뭐 그래서 사실은 도시재개발의 모범이라는 부제를 달아봤던 건데요.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음으로 7월 20일 목요일에는요, 이 동물원 흑역사와 파리 정육점 이야기를 한번 수업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동물원은 그 권력의 가시물이었죠.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 검투사 그레디에이터 같은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검투사들이 동물과 싸우기도 하는데 이 동물은 그야말로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던 것이 19세기에 이 동물원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이 상징물로 변화하게 되죠. 저렇게 진귀한 동물을 저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뿐만이 아니고 북극해, 이 남미, 이 북미 이런 데서 아시아 이런 데서 노예캐 오면서
이 동물원은 그야말로 이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물로 변화되게 되죠. 가슴 아픈 얘기도 여기엔 있는데, 뭐, 이 원주민들, 아프리카나, 그리고 북극해나, 혹은 에스키모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다 놔두고 사람들에게 전시하기도 합니다. 예, 뭐, 그래서 흑역사라는 원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긴 한데, 단어이긴 한데, 이 동물원 흑역사로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 파리 정점 이야기는,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있게 되죠. 1870년에. 이제 파리가 봉쇄당하게 돼요. 이 독일군에 의해서. 프로이센 군이죠. 그 당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정류점에서 온갖 고기를 다 팔게 돼요. 뭐 봉쇄가 되다 보니까 먹을 거리가 없겠죠. 어, 보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말고기는 기본이고 토끼고기, 쥐고기, 심지어는 쥐, 고양이, 개까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아,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파리 정점 이야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마지막 종강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크리스마스 휴전이 1914년 이 1차 세계대전 개전 그해 12월 24일에 24, 25일 그리고 한 28일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부에서는 군지부나 아니면 정치인들, 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전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전선 참호 속에 있었던 군인들이 자체적으로 휴전을 해버린 거예요. 명령 불복종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살벌한 전쟁터, 뭐 제1차 세계대전에는 그야말로 현대 무기, 물론 이 수준차가 워낙 심하긴 하지만 탱크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전투기, 폭격기, 그리고 잠수정은 아니었구나. 잠수함만 빼놓고 뭐 모든 뭐 심지어는 제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는 이 무인 작품기, 뭐 드론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거기다가 독가스전에 이 화학전까지 이 온갖 이 살벌한 전쟁터가 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제1차 세계대전 와중에 그것도 첫 해에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